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먼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대한민국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제가 시청자 채팅창을 좀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 참 황당한 일이었죠. 황당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습니다. 과연 제가 기자 생활 이제 2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되짚어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도 황당한 일을 우리는 두 번이나 겪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10일 엊그제 있었던 당내 쿠데타입니다. 멀쩡한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뽑아놓고 그것을 마음에 안 든다며 지도부와 기득권 세력들이 나서서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런 시도가 주말 내에 있었습니다. 뭐 일부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있었던 그 황당무대한 정당 내 쿠데타 강제 후보 교체 시도 그거잖아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그죠? 그 새벽 3시에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짜놓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이것만큼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제가 곧바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주말 시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제가 평일 아침 라이브에서는 뉴스엔진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을 통해서 종합적인 이슈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논평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 유튜브 채널 이름은 성만TV입니다. 예, 왜 윤석만 TV를 안 했냐고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윤석만 TV를 하려니까 일단 첫 번째 윤석열이 생각난다는 분들도 자꾸 계십니다. 전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와 관계가 없지만 같은 윤석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연상돼서 힘들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여차저차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냥 성만 TV로 이름을 간단하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평일 아침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코너에서는 종합적인 논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인 성만TV에서는 우리가 논평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그런 어떤 특정 이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보, 뭐 발빠른 대응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찾아갈 예정입니다. 안녕 대한민국은 매일 아침 평일에 여러분에게 찾아갈 예정이고요. 성만TV는 제가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만TV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알리고 성만TV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배너라 그러나요? 배너 사진에다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도 제가 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슬로건으로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잡고 배너에도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뉴스엔진으로 오게 됐을 때 그때 이 뉴스엔진을 운영하는 이제 대표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보 쪽 그러니까 좌파 쪽에는 김어준과 매불쇼 이런 거대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해도 한 230만 명, 24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동시 접속자 수가 어떨 때는 30만, 40만 명씩 돼요. 그러니까 3, 4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거느린 이 거대 유튜브 채널들이 이 좌파를 장악하고 그들이 정말 이재명과 민주당의 호위무사처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보수 쪽, 우파 쪽은 어떻습니까? 보수 우파에도 물론 유튜브 채널들 개수는 많아요. 개수는 많은데, 근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겠지만, 뭐, 모 변호사가 하는 채널, 또 모 박사가 하는 채널, 이런 채널들이 상당히 강성보수 극우 쪽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논란을 거치면서 윤 어게인 주장했던 분들이고, 또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스 엔진이 그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김어준과 매블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키워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를 영입했습니다. 뭐 제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앞으로 뉴스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가 커 나가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엊그제 개설한 성만 TV를 통해서 우리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상식적인 이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로 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철학과 비전, 그리고 우리 동료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정치에 나아갈 방향을 제가 좀 앞장서서 길을 헤쳐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끝날 때 한 번만 더 성만TV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뭐 시청자 의견이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그 시청자분들 말씀이, 네. 김어준 유튜브는 아침 7시에도 기본 시청자가 몇십만이 되더라. 그죠? 범죄자 윤석열의 좌파 결집을 도와준 꼴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맞고요. 맞아요. 뉴스공장 매블쇼도 쓰레기지만, 이거 쓰레기라는 표현 제가 이런 과한 표현 잘 쓰진 않는데, 어쨌든, 네. 보수 유튜버를 또 좀, 강경 보수 유튜버를 좀 비판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라방에서 이제 희망가를 불렀다. 맞아요. 어제 노래 불렀죠. 한동훈 전 대표가 희망가 불렀고, 그, 라방 저도 이제 봤는데, 라방 보고 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나가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꼭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냈을 때 과연 우리 동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왜냐하면 그게 피드백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엄한 소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정치가가 자기의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갈라파고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국민 대중의 눈높이에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고 전혀 그냥 딴소리만 해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되는 겁니다. 갈라파고스가 되면.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항상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그 국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봅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어제 라방 이후에는 어떤 점이 좀 화제가 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검사 시절에 이제 수사, 뭐 조폭이라든가 뭐 마약 사범들이라든가 이런 수사했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양은이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은이파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조직 그 폭력배의 이름이 결정되는가 하면 그냥 자기들이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양은이파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뭐 우리 친한계는 무슨 한 동훈이파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유머 코드처럼 좀 재밌게 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반응을 좀 살펴보다가 재밌는 지점이 뭐가 있었냐면 말이죠. 어 동훈이파냐 했을 때 그 동훈이파의 조직원들을 누가 또 그걸 재밌게 또 사진으로 또 편집을 해서 또 올리신 거예요. 그 동훈이파의 조직원들이 누가 있냐면 일단 우리 위드훈이 여러분들, 위드훈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DC 인사이드에는 이제 중도보수 갤러리라 그래서 이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이제 게시판 모임이 있습니다. 이 중도보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 얼굴이 이제 두 개가 꼈는데 사람 얼굴 사진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한 명은 이제 윤희석 전 대변인의 증명사진. 네. 아마 그게 무슨 저 회사 면접 볼 때 사진 같은 그런 딱 얼어있는 증명사진 있죠? 윤희석 전 대변인의 증명사진하고 그리고 제 사진이 딱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동훈이파의 이제 왼쪽 오른쪽에다가 그 두 얼굴 사진이 들어갔는데 이 동훈이파에서 뭐 일종의 좀 행동대장 같은 역할로 저를 생각해 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피식 웃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당연히 뭐 동훈이파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뭐 조직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희화되는 것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씩 웃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밝게 응? 행복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푸는 비유, 풍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어, 이현옥님 동훈이파 화이팅. 또 SKYH님 우린 동훈이파입니다. 네, 재밌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량한 달빛님 훈이파 만세 했고 그리고 리안님 윤희석 대변인님 사진에 윤석만 앵커님 사진까지 그러니까요. 그 제 사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동훈이파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진들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좀 웃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뭐 웃고 떠들 수만은 없죠. 제 일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국민의힘의 새벽 기습 후보 교체 기사 하나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짚는 이유는 역사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의 일들을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만 지나면 다시 또 찍어준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아마 이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자세히 시간표대로 서술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어벤져스 이제 출연해서 그 이현종 선배하고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타임테이블별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뭐 기사 같은 데도 보면 이게 표로도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이거를 다시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역사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어떤 점이냐.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의 초법적 행태, 사법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하는 정말 무도한 MDMK의 모습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재명이 자범이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뭐 음주운전이나 검사사칭이나 이런 전과 사범의 자범이어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얼마든지 과거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찰해서 태어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생각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MDMK라고 별명을 참 잘 지어줬잖아요. 찰떡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위험하다는 게 뭡니까? 법치주의를 저버리고, 그죠? 사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 그걸 우리는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치주의를 저버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만큼 뭐라 그럴까요? 잔머리가 좀 안 돌아가서 그렇지 똑같은 부류예요. 비슷한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냐고요? 법치주의를 어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는 생각.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잔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욕먹었지만 비명행사시키고 친명행제하면서 자기의 딱 세상을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극 체제가 되고 민주당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뭔가 계략을 씁니다. 뭔가 뒤에서 기획을 해요. 근데 그 계략과 기획이 제대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로 후보 만들려는 것도 그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진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 성공했습니까? 친윤들의 이 계략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점은 그런 초법적 행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법치주의를 무시했죠.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강제 후보 교체 사건. 이게 뭡니까?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절차대로 이뤄진 경선을 통해서 이뤄진 후보 선출을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의 초법 행태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이재명과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이재명과 똑같은 짓을 하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성만TV를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만TV를 개설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너무 이제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뉴스엔진 이 라이브를 올라면은 제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월요일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거나 이 타이밍이 지나가서 놓칠 것 같은데 그래서 아 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첫날 올린 유튜브 보면은 뭐 사실 좀 조약합니다. 이 뉴스엔진처럼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제 컴퓨터 앞에서 찍다 보니까 아마 그 채널 영상을 보면 좀 조약할 것이고 그리고 그 썸네일 화면도 그냥 제가 대충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을 계속 했습니다. 이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계속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날 여럿의 메시지를 냈죠. 그리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건 비상계엄에 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토론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A부터 Z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A부터 Z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의 이제 정치 리더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국가의 리더가 될 만한 인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경중과 이 품격과 결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저의 마음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지도자에 걸맞은 목소리를 그 품격에 맞게 내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A부터 Z까지 이 마음속에 그 말이 다 차 있지만 그걸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품격과 그리고 매우 정제된 목소리가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A부터 Z까지 비판해야 될 지점은 다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걸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만TV를 개설한 목적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테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왜 갑자기 채널을 제가 만들게 됐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토요일 날 제가 낸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 계시면? 그렇죠. 저는 토요일 날 바로 권영세, 권성동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고, 이 이야기가 한동훈 전 대표의 뜻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가 비상계엄 이후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 놓고서는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 가야 할 국민의힘 경선을 계속 형해화 시켰잖아요. 경선 도중에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전화 걸어서 한덕수 뭐 후보 뭐 단일화 뭐 이런 얘기 꺼내고, 그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갈아치우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비민주적 행태,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숴버리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이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을 한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바로 사퇴했죠. 자, 비대위원장 사퇴하면 뭐합니까? 중진 의원으로서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낼 텐데. 앞으로 3년이나 총선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았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돌아와서 아니면 혹은 뒤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적어도 권영세, 권성동 두 중진 의원이 국민의 힘을 아끼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정어린 애국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덕수 총리의 영입 자체가 결국은 꼼수덕수 문제로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부정하고 불공정한 기획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고 용서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역사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놨다가 언젠가는 꼭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있죠?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은 언제 공개할 겁니까? 그 54명의 명단을 이제라도 공개하고 깔끔하게 사과하십시오. 지금 한덕수 옹립 시도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겨가면서 당내 쿠데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비판을 받았고 결국 무위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결론을 매듭짓고 넘어가야만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그것만이 박수영 의원이 역사에 사죄하고 앞으로도 투명한 정치를, 책임 있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을, 네, 또 채팅창에 박수영 의원실 전화번호가 올라왔는데요. 참 사실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잘못은 박수영 의원이 했는데 이 사무실로 자꾸 전화를 걸면 이거 직원들이 힘들어할 텐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직원들이 받을 테니까 그러면 박수영 의원과 직접 통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제 입으로 방법을 설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링 해보면 박수영 의원 핸드폰 번호 아마 나올걸요? 저 그렇다고 해서 박수영 의원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니까. 네, 박수영 의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박수영 의원, 그래서 54명의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거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일보 기사의 제목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선 후보 갈아치운 국민의힘 막장 정치. 쿠데타 책임 물어야. 쿠데타 책임을 물어야. 쿠데타라고 표현하잖아요. 저 혼자 쓰는 단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바로 쿠데타, 정당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도 다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겨서 정말 막장 정치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언론인으로 21년째 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에 이제 사직을 하고 나온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논평은 팩트와 상식에 근거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팩트와 상식, 논리적 적합성 모든 것을 따지고 그 로직에 따라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극우 유튜버들처럼 속 시원하게 얘기하거나 뭐 재밌거나 혹은 뭐 농담을 하거나 제가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틀 전 새벽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 교체 시도는 쿠데타가 맞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기획하고 주동했던 지도부와 친윤 그룹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동자인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 말은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다가 몇 명 더 포함시켰어요. 몇 명 더 포함시켰어요. 아마 박수영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저는 박수영 의원에게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54명의 명단부터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지역구에서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박수영 의원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료 시민 국민 여러분, 박수영 의원 때문에 많이 부끄러우시죠? 그 부끄러움 제가 일부분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박수영 의원을 더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더 날카롭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논평으로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지난번에 단식을 했던 그런 결기, 저는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소리 소문 없이 끝나긴 했지만 그 정도의 결기가 있는 분이라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4명의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이분. 8일 천하입니다. 8일 천하. 열흘도 못 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덕수 총리 출마 선언하자마자 그때부터 급전직하하고 그 노욕 때문에 그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 우습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줄곧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덕수 총리 50년 공직 인생 우습게 끝났어요. 그냥 이제 전 국민들에게 우스운 사람, 노욕의 끝판왕, 꼼수독수, 돈 아까워서 선거 유세 안 한 사람, 선거 일정 안 다닌 사람, 호남에 가서 여러분만 외치고,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외로운 삶을 당분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까? 자기도 호남 사람입니다 외치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국가의 비전과 철학,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정책 공약도 없어요. 뭐 공약집 같은 걸 내야 되거든요. 한동훈 후보의 공약집은 한 이만큼 됩니다, 진짜. 엄청 많아요. 하루에 한 개씩 발표해도 한 1년은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니까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한테 무슨 공약이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정책도 급조해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이 뭐 짧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을 김문수 후보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정치인 한덕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노욕만 부리고 꼼수 덕수로 부전승만 노리다가 참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50년 공직 인생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거라는 점은 한덕수 전 총리 본인만 모르고 아마 국민 다수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본인만 모르고 저렇게 됐을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멀쩡히 잘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헛바람 집어는 박수영 의원, 그 54명의 명단, 한덕수 전 총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54명의 명단 공개하시고 한덕수 전 총리한테 사과하십시오. 물론 국민한테는 당연히 사과해야죠. 한덕수 전 총리의 마지막 공직 인생은 이렇게 웃음거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는 가급적이면 조선일보의 사설을 갖고 옵니다. 왜냐? 조선일보의 사설이 퀄리티 가장 좋아서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조선일보는 제일 마지막에 지적을 합니다. 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보수 신문이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판했겠거니 하고 보면 딱 비판을 해놨어요.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보수 신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늘 그렇진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뭔가 뒤에 정략이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조선일보 사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아마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일보 사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고서 무슨 낯으로 국민에게 표달라 하나.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 이재명 민주당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란 프레임에 맞서서 이재명의 초법적 행태를 우리가 두고 보면서도 뭐라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설 내용은 뭐 이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뭐 사설 내용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 제목이 전부입니다.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벌써부터 이재명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냐.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살판 났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뭐 공약 뭐 이런 거 이제 발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남은 3주의 시간 동안 계속 윤석열 얘기하고 계속 비상계엄 얘기하고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쿠데타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고 다니면 이번 선거는 끝납니다. 예정된 거였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된 별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 안 하고 꼿꼿이 있었다 그래서 친윤 세력들이 친윤 지지자들이 아, 저 사람 기계 있네. 그래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까지 됐고요.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진정 어린 사과가 가능할까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능할까요? 그냥 말로만 사과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삼보일배 하면서 전국을 다녀야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을 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내란 프레임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겁니다. 지금처럼 권성동을 유임시키고 박대출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건 제가 기사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 내용 자체보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 기사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은 여기 화면엔 안 보이지만 소제목이 뭐냐면 후보 교체 파동 이후에 김문수가 파격 인선을 했다. 그 제목은 뭡니까? 변화에 몸부림치는 국민의힘. 90년생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에 내정했다. 변화에 몸부림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문수와 국민의힘을 조선일보가 편들어주는 겁니다. 뭔가 국민의힘과 김문수가 쇄신과 개혁을 하려는 모양이네? 하는 느낌을 주죠. 이 기사만 보면. 그리고 이 김용태 의원의 뭐라 그럴까요? 좀 젊고 패기 있는 이 사진과 함께. 김용태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김용태 의원 상당히 이제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정말 그 앞으로 훌륭하게 커 나가야 할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젊고 참신한 청년 정치인이 국민의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젊은 이미지로 소비되고 끝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방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문수의 노쇠한 이미지를 상쇄시켜주는 구도로서 김용태는 적격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권성동을 유임하고 박대출을 사무총장에 앉혔지만 이거 봐라. 비대위원장에는 김용태를 우리가 뽑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김용태로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성동이 원내대표고 사무총장이 박태출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멀쩡하게 뽑은 후보도 대선 후보도 갈아치우려는 이들인데 비대위원장 90년생 35세 초선 의원 김용태 의원이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95% 장담합니다. 얼굴 마담하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을 걱정한 겁니다. 김용태 의원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하기에 따라. 그런데 지금처럼 젊음을 김문수 후보에게 뭐 갖다 바친다는 표현은 그렇고 김문수 후보에게 자기의 젊은 이미지가 이용되고 나면 그 상징 자본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부분이 우려되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내정이 됐지만 실권이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얼굴 마담을 하다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마치 그것이 엄청난 개혁과 어떤 쇄신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마 이런 제목을 뽑은 언론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문수와 지도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김용태를 내정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을 내정해서 정말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가 나기를 기대하고 김용태 의원을 내정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언플, 전략까지도 날카롭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신문사, 언론사의 정략적 의도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날카롭게, 내밀하게 간파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